꼭 행사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선거랑 좀 관계된 내용만 오늘 좀 뽑아봤는데 이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 경북 군위, 전북 무주 등에서 지금 거소투표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여러 곳에서 거소투표 부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 A씨가 선거인 7명의 거소투표 신고를 허위로 작성 신고했고 그중에 2명의 거소투표 용지에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가 있고요. 네. 또 이장 B씨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 2명의 거소투표 신고인의 그 거소투표 용지에 자신이 임의대로 기표를 해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이장 C씨 같은 경우에도 선거인 3명의 거소투표를 이제 허위 신고한 혐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거소투표라는 거는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제 장기 입원 중인 사람들이 투표날에 투표장에 갈 수 없으니까 사전에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투표용지가 이제 거주지로 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편으로 받아서 이제 기표를 한 다음에 회성용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발송을 해서 편리하게 좀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게 이렇게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 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투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거소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할 때 뭐 이장이라든지 뭐 통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리로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이 사람들의 개입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이게 집에서 받잖아요. 아니면 요양원이나 어떤 시설에서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공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기표를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은 거기에 비치가 된 어떤 도장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볼펜으로 임의로 누가 이제 했는지 표시를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용지를 봉투에 넣어서 이제 회송을 하잖아요. 근데 회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회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각각의 절차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정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경찰에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죠. 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거소투표의 문제점이 사실 10년 전부터도 계속 지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코로나19처럼 이런 뭐 법정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의외로 거소투표제가 늘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이 개입할 허점이 계속 남아있으면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죠. 유권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고 당락을 가리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5표, 10표 차이로도 당락이 가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 투표 수로도. 그러니까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측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거의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의원들이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런 질의를 최근에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좀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것을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요양원 직원과 이장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를 하진 않고 누군가 윗선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수사하는 건 있지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했고 그것에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어떤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보도는 별로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런 부분이 후보자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정당에도 일부분 어떤 그렇죠.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정치권이 논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요. 법적인 건 아니지만 재보궐선거가 발생하게 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앞으로 그 지역에 후보 내지 말자 뭐 이런 논의가 한때 됐었잖아요. 지금 뭐 또 유야부야 되고 있지만 그렇죠. 이건 꼭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합의로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의 지적에 많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정당 간의 어떤 경쟁 때문에 거소투표의 부정이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군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같은 정당 내에서도 다수의 후보자가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한 표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수의 표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정당 간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 당 내에서도 후보자들의 경쟁이 있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개입이 될 그런 원인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거소투표 관련해서 부정이 개입이 되면은 최고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고 실제로 징역형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거소투표 같은 경우에는 참관인이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10인 이하의 투표장 같은 경우에 참관인이 없어도 되는 그런 그 틈새를 노리는 거군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에서 하다 보니 아니면 요양원 이런 시설에서 하다 보니 아무래도 비밀 투표라는 것이 이제 좀 침해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참관인들을 좀 개입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지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좀 수거하는 방향으로서 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자체나 아니면은 이장이나 그러니까 지역 국민들 차원의 어떤 선거 교육, 투명화 교육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의식고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이 성차별적이고 기혼자 중심으로 돼 있다, 구시대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번 지방선거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도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공직선거법이 성차별적인 요소 그리고 구시대적 가족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재산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좀비속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직계 좀비속은 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 자녀 및 외손 손자는 제외다. 이른바 우리가 외자라는 말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결혼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는 과거의 그 개념을 그대로 출가 외인이라는 걸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투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딸이든 외손자든 외손녀든 다 하고 있으니까 투명하게 하려는 제도와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 신인들이라던가 특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되게 불리한 제도라는 건데 유권자 이렇게 명함 나눠주잖아요. 일정 기간에. 그런데 이 나눠줄 수 있는 주체가 본인 외에 후보자 가족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몰랐어요. 나눠주실 때 관계없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일정 부분 이제 등록된 인물들이 있지만 일정 기간에 있어서는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럼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혼자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없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생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비혼자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지만 연령상 청년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결혼을 좀 안 했을 확률도 있는데 청년 정치인 육성한다면서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 공직선거법이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뭐 개정의 필요성 좀 느끼세요? 네, 개정의 필요성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 이제 2005년에 폐지됐던 호주제의 잔재가 여러 가지 개별법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호주제가 폐지됐으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관련 제도들이 이제 많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들이 이제
이제 수정이 되지 못하고 논의가 충분히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대 이제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가족 구성의 개념에서 비롯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뭔가 모범 답안 그리고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그런 개념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단순히 유권자의 권리 침해라든가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의 권리 침해 문제를 넘어서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곳곳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할 때도 초기에 가부장제라든가 호주제 말씀해 주신 세대주 문제 이런 거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직선거법부터 이런 걸 하나하나 고쳐가자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시대적 흐름도 반영하는 것이 법인데 유독 공직선거법이 아직은 못 따라온다는 지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논의할 때 사실은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공직선거법은 만들어진 게 꽤 오래된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명함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청년들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그 조항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주체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이라는 규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예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한 명의 헌법재판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재판관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규정이 결혼을 안 한 사람에게 나머지 여지를 주지 않은 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안을 마련을 해놓지 않은 그 부분의 한정에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별 의견을 하나 내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꼭 이런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시대의 감수성은 변화되고 있는데 저희 선거제도도 지금 마침 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보니까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네요. 자, 오늘 뉴스픽 좀 짧게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조은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의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